최근 자격시험 반복 기출 문제를 쏙쏙 뽑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출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여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연님들 집중하시고 따라오이소. 단원별 반복 기출 문제 풀이. 필기시험 네 번째 출제 단원은 제2장 요양보호 기초 지식입니다. 이 단원의 내용은 광범위하고 평균 출제 빈도는 14개로 가장 높고 골고루 출제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쏙쏙 풀이 출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보기 1. 경과가 짧다. 2. 원인이 명확하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 일반적인 특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답은 4번이고, 자, 1번에 경과가 짧다. 자, 짧지 않고, 자,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그리고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 많습니다. 2번 원인이 명확하다. 자,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한 것이 특징입니다. 3번 조기 진단이 용이하다. 자,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증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저하로 원래의 신장의 고유의 기능인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그것이 깨지면서 의식의 장애라든지 심장의 수축과 신경의 이상까지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배설 능력의 저하.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은 수분 전해질 균형도 유지하는 거 있지만 우리 몸의 노폐물, 찌꺼기를 빼는 역할이 있죠. 이제 그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요 배설 능력이 저하되면 약물에 우리가 약물을 먹었을 때 그 약물을 먹고 나서 그 찌꺼기가 노폐물이 빨리 빠져야 되는데 그게 몸에 체내에 오래 남아 있다 보면 약물의 중독성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벼운 폐렴이나 설사에 의해서도 우리가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이 잘 올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에 의해서도 의식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정리해 두십시오.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소화기계 질환 중에서도 위궤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돕기 방법을 물어보는 것인데 답은 2번이죠. 금연해야 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그 위궤양의 요인 중에 알코올과 커피, 뭐 흡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됐습니다. 1번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자, 훈연한 음식 이런 것은 위에 자극이 됩니다. 좋을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짠 음식과 뭐 훈연한 음식 이런 것들이 위암 치료 방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위궤양에도 좋을 건 없겠죠. 3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제 비워야 되죠. 위를 비워야 되고 특히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 카페인이 또 포함된 차이기 때문에 이런 음료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번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입니까? 자, 검은색 대변은 절대 위장계에 특히 상부 위장계, 뭐 위나 소장 쪽 이쪽으로 출혈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궤양이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위의 출혈로 인해서 이런 혈변, 검은색이 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보고가 돼야 되겠죠. 5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일단 약물, 우리가 약물은 항상 위나 간이나 이런데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리 위궤양의 요인에 보면 해열 진통 소염제의 잦은 사용 이런 것은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 식이 권장 5. 정제된 저잔여 식이 권장 정답은 3번 채소와 과일 권장.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소화기계의 질환 중에 대장암에 대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중요하죠. 식이요법, 영양관리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죠. 채소와 과일을 권장한다. 자, 그리고 이제 통곡식 이런 것들이 고섬유식이가 좋다고 보시면 되죠. 1번에 수분을 제한한다.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수분은 충분히 권장해야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생수, 1.5에서 보통 2리터 정도 섭취하라라고 되어 있죠. 2번, 식물성 지방의 제한. 오히려 식물성 지방을 권장해야 되죠. 동물성 지방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물성은 줄이고 식물성을 섭취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고칼로리 식이를 권장한다. 저 고칼로리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칼로리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되도록 소량식 그리고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정제된 저잔여 식이를 권장한다. 아니죠. 고섬유 식이가 되려면 덜 정제된 식이를 섭취하는 게 좋죠. 그래서 고섬유 식이, 고잔여 식이를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우리가 대장암에서 영양관리에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요. 더 이제 대장에 좋지 않은 것은 찬 음식이죠. 찬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잦은 간식, 그 다음에 늦은 식사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고 그리고 싱겁게 그러니까 짠 음식도 안 좋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과 혼연식품은 피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뭐 금연, 절주 항상 우리 장 운동을 자극해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까지 다 추가적으로 돼야 이루어져야 됩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소화기계의 질환 중에 설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돕기 방법을 물어보는 것인데 답은 4번이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해야 됩니다. 설사 때는. 왜냐하면 설사는 장 운동이 자극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고섬유 식이가 들어가면 더 장 운동을 자극해서 증상이 심해지죠. 그래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 운동을 자극하는 음식은 고섬유식이, 뭐 고지방식이나 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 피해야 됩니다. 1번에 산책을 하게 한다. 평소에는 산책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설사를 하실 때는 장 운동이 자극돼서 지금 설사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하면 더 장 운동이 원활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심신을 안정하게 편안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유제품을 제공한다. 자, 유제품도 장 운동을 자극하는 그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안 되죠. 무조건 권장해야 되죠. 자, 설사를 하면 우리가 수분이 그만큼 빠져나가서 탈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분은 충분히 드셔야 되는 게 맞고 탈수 예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음식 섭취량은 줄이는 게 맞죠.
자, 음식이 들어감으로써 더 장 운동, 장은 또 그 소화시키려고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음식량을 줄입니다. 소량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자, 지사제를 우리가 임의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설사에 나와 있듯이 자, 설사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치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기 1. 하제를 준다. 2. 좌약을 넣어준다. 3.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소화기계 질환에서 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변비는 소화기계 질환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5번에 변이는 참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즉시 가야 됩니다. 장 운동이 딱 시작됐을 때, 자극이 됐을 때 가야 되고, 자, 1번에 하제를 준다. 자, 하제는 우리가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이 하제죠. 그래서 하제를 주는 건 맞지만 이게 우리가 임의로 주어서도 안 되고 주더라도 자주 사용하면 하제에 의해서 의존성이 생기면서 장 운동이 오히려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되어 있고 2번에 이 좌약을 준다라든지 또는 4번에 글리세린 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면은 의료인에게 보고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임의로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3번에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자, 식사량을 줄이면 오히려 노폐물, 그러니까 배변을 만들 게 없죠. 그러면 더 변비는 심해집니다. 그래서 변비 때 우리가 식이요법으로는 고섬유식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아니면 요즘 유산균 많이 건강식품으로도 또 직접 드시죠. 그 다음에 우유, 우리 장운동을 자극하는 우유를 못 드시면 두유라도 드시면 되고, 당연히 충분한 물 드시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 그래야 그 시간대에 식사가 들어가면 장이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기타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내용은 자, 장 운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항상 운동을 해야 되죠. 걷기 운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 있는 어르신들은 특히 이제 복부 마사지 라도 해서 우리가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장 운동을 자극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배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 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 코 속 점막의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호흡기계의 전반적인 노화와 관련된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우리 흉곽을 이루는 우리 호흡 근육들이 약화되다 보면 호흡할 때 충분히 심호흡, 흉곽이 확장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심호흡이 힘이 들고 피로해지기가 쉽습니다. 1번 배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합니까? 아니죠. 배포의 탄력성이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폐의 순환량도, 그러니까 폐로 가는 혈액순환량이 감소된다 소리죠. 그리 되면 말 그대로 폐로 가는 혈액순환이 감소되면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죠. 그러면서 숨이 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번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 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자, 증가될 리는 없습니다. 자, 기침 반사와 손모 운동 있죠. 미세한 그 털, 그 손모 운동이 다 감소되면서 이애들이 하는 역할이 필터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미세먼지를 필터를 잘 못하고 그러면서 걸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염증에 노출되기가 쉽다입니다.
자, 3번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자,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수분 함유량이 감소되면서 코 속 점막이 굉장히 건조해지죠. 그래서 공기 흡입이 쉬운 게 아니라 효과적인 흡입이 어렵습니다.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률이 낮다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이 위에 여러 가지 이런 호흡기계의 변화로 인해서 기관지 내 분비물은 증가하죠. 그러면서 감염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면 폐렴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보시면 되죠.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앙와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호흡기계 질환 중에서 만성기관지염의 돕기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만성기관지염은 뭐냐? 우리 이걸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의 염증으로 기도가 이제 좁아져 버렸습니다. 좁아져서 호흡곤란, 기도가 좁아졌다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증상은 호흡곤란이 이제 진행이 되고 악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또 증상이 기침을 동반한 가래가 심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기도가 좁아져 있으니까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1번 심호흡을 제한합니까? 안 그래도 좀 호흡곤란이 있고 가스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좀 기도가 좁아져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심호흡을 격려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가래가 심하게 동반되어 있으니까 더 호흡곤란이 오고 가스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객담 배출을 유도하는 것을 계속 자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호흡기계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객담 배출을 우리가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침을 계속 이제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되고, 아니면 막 등을 두드려서 이제 기침을, 가래를 충분히 뱉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수분을 드셔야 되죠. 그래서 그 가래를 액화시켜서 묽게 만들어서 잘 나오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조금 이제 호흡곤란이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충분히 좀 약간 운동을 통해서 객담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간호입니다. 2번, 음식을 뜨겁게 제공한다. 자, 음식 중요하죠. 자, 뜨거워도 안 됩니다. 자, 음식이 너무 뜨겁고 차와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자극해서 더 수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극적인 맵고 짜고 달고 하는 이런 음식도 안 됩니다. 자, 안 되고 너무 뜨겁고 차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량씩 자주 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호흡곤란이 있다 보니까 너무 배부르게 드시면 숨이 더 차거든요. 자, 그래서 소량씩 드시되 하지만 지금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그 칼로리 소모는 또 큽니다. 그래서 자주 칼로리는 또 드셔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단백의 소량씩 드시는 것이 중요하죠. 3번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환기한다. 찬 공기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너무 뜨겁고 차운 이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온도 변화 줘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4번 호흡곤란 시 앙와이를 자세를 취해라. 앙와이는 우리 똑바로 누운 자세죠. 우리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아주 중요한 자세 있었죠. 무조건 나와야 되는 반좌위 45도 각도의 반좌위 또는 좌위 90도로 앉아있는 자세를 반드시 취해줘야 우리 흉곽의 안에 있는 그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흉곽이 확장되어 폐가 충분히 폐포가 확장되어 가스 교환이 충분히 일어나서 그나마 그 호흡곤란이 감소되는 자세가 우리가 좌위 반좌위 자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보기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네, 1번 폐렴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호흡기계 질환의 그 폐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폐 조직의 염증으로 이게 폐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폐렴의 원인도 다양했다, 그죠? 뭐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니면 뭐 화학물질에 의해서, 곰팡이에 의해서 뭐 이런 등등이 있죠. 자, 그래서 증상이 뭐 호흡곤란, 가래, 기침들이 나타나는 질병은 폐렴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 노인들에게, 특히 누워 있는 어르신들, 뭐 삼킴 장애라든지 그러니까 마비, 편마비가 있는 보통 어르신들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폐렴이 흡인성 폐렴이라고 있었죠. 아주 중요하죠. 이게 아주 빈발하는 그 폐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가면서 우리 뭐 음식 같은 거 국물 같은 게 넘어가면서 그게 고여 있으면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폐렴을 유발하는 것이죠. 자 증상은 뭐 다 같죠, 그죠? 뭐 호흡곤란과 뭐 흉통과 가래, 기침 그리고 몸살, 뭐 근육통, 뭐 두통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또 다른 그 호흡기계의 질환이 그 4번에 만성기관지염이 있었다, 그죠? 있었는데, 자, 이 만성기관지염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기도가 좁아져 버리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한 특징은 심한 호흡곤란이 이제 올 수 있고,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기침이 있는 가래가 끓는 이제 요게 이제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자, 나머지 2, 3, 5번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질환에 언급되어 있진 않았는데, 자, 폐기종도 우리가 보면 간단하게, 이것도 이제 영구적으로 기도가 폐쇄되는 질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폐포의 벽이 파괴가 오고 폐의 탄력성이 저하되면서 이러한 기도 폐쇄가 온 질환이다. 그냥 참고하시고 폐색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혈전, 색전 들어보셨죠? 어떤 그 작은 혈전이 그 폐로 오는 그 미세한 그 폐동맥을 막아가지고 폐로 오는 혈액순환을 저하시켜서 흉통과 호흡곤란과 심하면 뭐 객혈 그게 터지면서 객혈도 올 수 있는 위험한 그 질환이죠. 5번 기관지 확장증은 말 그대로 확장돼 버렸어요. 기관지가. 이것 또한 만성적인 어떤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기관지 그쪽 조직의 세포의 확장이 일어나서 그 확장이 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 수축을 해서 객담을 배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또 염증이 잘 동반되겠죠. 자, 이러한 증상들이 있고 참고해 놓으시고 전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보기 1. 금연 2. 복식호흡 3. 가벼운 실내 운동 4. 기관지 확장제 투여 5. 고양이 목욕시키기 정답은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호흡기계 질환 중에 전식 대상자의 악화 요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5번이죠. 자, 고양이, 우리 애완동물의 털, 고양이 뭐 개의 그 털이 자극을 한다고 했죠.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1번에서 4번은 다 이제 돕기 방법이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추가로 교재에 나와 있는 악화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감기나 비염이 생김으로써 또 전식이 더 좀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좁아지면서 만성성 염증에 의해서 전식은 기도가 좁아지고 또 기도에 갑작스러운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갑자기 뭐 흥분했다든지 뭐 막 스트레스 받는 이런 것도 기도를 수축시키면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꽃가루 먼지, 찐득이, 아까 뭐 여기 나왔듯이 동물의 털과 배설물에 의해서도 자극이 될 수 있고 또 곰팡이, 우리 호흡기 안 좋은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대기 오염 황사, 매연, 뭐 담배 연기 말할 것도 없어 굉장히 자극되죠.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의 갑작스런 변화 있죠. 너무 뜨겁거나 차운데 이런 데 노출되는 게 안 좋고 그 다음에 기후의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악화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호흡기계 질환 중에서 결핵이 나왔죠. 그 중에서 이제 결핵에서도 치료 방법인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그래서 항결핵제는 그 부작용, 그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용하는 몇 개월 동안 간 기능 검사를 기본적으로 꾸준히 받아야 된다고 했고요. 정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객당 검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결핵이 음성. 자, 3번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서 이제 복용 결핵약을 이제 중단을 하는 거거든요. 투약을. 그래서 객당 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기본적으로 꾸준히 합니다. 1번 2주 동안 복용한다. 절대로 결핵이 호락호락한 질환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강한 그 부작용이 센 그 약들을 오랫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2주가 아니라 처방된 기간까지, 그러니까 완치될 때까지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주로 1차 그 결핵약을 복용하면 주로 한 6개월 이상은 복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길게 되면 이제 안 나오면 이제 1년 이상도 투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아니겠죠. 자, 증상이 있어도 결핵균이 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임의로 줄이면 안 되고 자, 자의로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감량해서도 안 됩니다. 먹으라는 대로 반드시 먹어야 되고 임의로 중단했다가는 더 무서운 이제 다제 내성균 있죠.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생기면서 1차 약에 이제 내성이 생긴 균이 생기면서 이 애들은 이제 더 이제 나중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3번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자, 아까 약물 복용을 6개월 이상 주로 한다고 했죠. 자, 그때 동안 무조건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한 2주 이상 복용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전염성은 줄어든다라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3주 이상 되면 뭐 격리까지는 필요 없고 개인적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이제 투약하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5번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우리 1차 약제가 한 가지를 먹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알약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이상 투여한다 보시면 되죠. 4가지. 그래서 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처방한 대로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최대 심박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 혈액순환량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력 감소 5. 기립성 저혈압의 발생 감소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심혈관계의 노화에 따른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보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다른 부위의 그 근육은 노화로 인해서 위축이 오면서 두께가 줄어드는데 이 심장의 근육은 평생 이게 짜줘야 되다 보니까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저항에 의해서 저항에 반해서 이렇게 쥐어 짜주다 보니 심장의 근육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는 하는데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수축력은 감소되고 탄력성도 감소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량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최대 심박출량이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자 감소된다고 했죠. 자 심장이 짜주는 최대의 심박출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심장이 짜주는 그 횟수도 줄어들죠. 심박동수, 맥박수도 감소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전체 혈액순환량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그 혈액순환이 귀한 양이 있죠. 다시 돌아오는 혈액순환량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죠. 그래서 정맥순환이 잘 안 된다 보시면 되죠. 4번 말초 혈관의 저항력이 감소되지 않고요. 자, 저항력의 증가로 인해서 자,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초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면서 저항력이 생기니까 심장에서 그 짜줄라 하니까 그 저항력에 반해서 짜줄라 하니까 혈압은 올라갑니다. 5번 기립성 저혈압의 발생이 증가가 되죠. 감소가 아니라. 특히 이제 체위 변화 때 갑자기 확 일어나고 이럴 때 발생이 증가한다.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답은 5번.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심혈관계의 질환 중에 고혈압에 대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혈압약의 복용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조절된다고 해서 중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그 혈중에 혈압약의 그 성분이 이제 없어지면 한 3일 정도 이후 되면 다시 이제 혈압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막 뒷골이 땡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통이 있고. 자, 1번에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아니죠. 항상 자 혈압약은 시작했다 하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먹어야 되죠. 자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 대부분 계속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같이 복용했을 때 흡수를 돕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했고 또 칼슘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같이 먹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3번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임의로 바꿔서도 안 되고 또 이전 약으로 보통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 4번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자, 높다고 해서 복용량을 우리가 임의로 줄여서 안 되죠. 높아도 증상이 없는 것은 혈압약을 먹었기 때문에 두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어쨌든 줄여서는 안 되고요. 어떤 증상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이제 의뢰를 하면 됩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보기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정답은 2번 흉통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심혈관계로 넘어왔습니다. 심혈관계의 질환 중에 관상동맥이 좁아졌다. 이게 이제 뭐와 관련한 것이냐면 동맥경화증이 우리 언급되어 있었죠. 자, 동맥경화는 우리 몸의 온 몸의 전신의 동맥은 이제 뻗어져 있으니까 분포되어 있는데 이제 이 어디에 있는 동맥이 막히고 좁아졌느냐에 따라 이제 질환이 발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싸고 있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수축을 하게끔 산소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심장을 싸고 있는 그 관상동맥에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왔다 이 말이죠. 동맥경화란 혈관 내의 벽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기타 뭐 부유 찌꺼기가 이제 축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쌓여서 좁아지고 굳어진 것을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하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심장을 싸고 있는 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온 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자, 협심증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막힌 거고, 자, 심근경색은 완전히 폐색이 되어서 이건 완전 응급상황 심각한 거죠. 뭐 둘 다 심각하지만 더 이게 좀 위험하다 보면 되죠. 심근경색이. 자, 그래서 이 애들이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적으로 흉통이죠. 그러면 쥐어짜듯이 압박감과 쪼이는 느낌까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신부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심혈관계에서도 자, 심부전증에 대한 돕기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1번이고, 자, 심부전증은 우리가 정의를 간단하게 보자면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우리 신체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장기의 기관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1번이죠. 체중을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부전증 대상자들은. 자, 모든 그 장기에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혈액순환량이 줄어들어서 그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줄어들면 우리 신장의 기능이 소변을 만들어 그 배설물, 노폐물을 빼는 거죠.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을 균형을 조절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소변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 내 몸의 수분이 나가질 못하죠. 그러면 몸은 띵띵 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심장에 또 무리가 갑니다. 혈액량이 또 많아지면.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2번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자, 식사량을 우리가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폐로 가는 혈액순환량도 심부전 환자들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심부전증 환자는 또 폐 질환도 잘 옵니다. 숨이 차고. 혈액순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로 가는 혈액순환이 가스교환이 줄어들어서 숨이 차고 염증이 잘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폐렴 같은 게. 그래서 숨이 찬 사람들은 임의로 함부로 막 이렇게 식사량을 많이 드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맞고, 염분, 수분, 고지방 이런 거 다 제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심부전 대상자는 수분까지 왜 우리 몸에 혈액 그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량과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수분량을 더 많이 먹을 수 없습니다. 3번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자, 아까 호흡곤란이 심하다고 했죠. 그래서 운동을 임의로 무조건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심할 때는 증상이 심하면 걷기라든지 뭐 쇼핑 정도 하더라도 막 숨이 찰 수가 있거든요. 심부전 환자들은. 자, 그래서 평소에 그 대상자의 그때의 증상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무리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아주 심한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일 때는 절대적 안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꼼짝마 하고 딱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더 많은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도 숨이 찬데 산소가 부족한데 내 몸이 더 산소를 요구하면 숨은 더 차게 돼 있겠죠. 산소가 그만큼 부족해지니까. 자, 그래서 절대 안정이 우선입니다. 4번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자, 항상 아니죠. 자, 탄력 스타킹을 뭐 잠깐 신는 것은 정맥 순환량은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항상 너무 오랫동안 이거 스타킹을 신으면 그 동맥 순환량은 오히려 저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온냉탕을 오가며 먹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되겠죠. 심혈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너무 이완하고 너무 수축시키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행동들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럼 또 내용을 한번 더 보자면 심부전 환자들은 그 폐렴 같은 거 잘 온다고 했죠. 염증. 그래서 독감이라든지 폐렴을 항상 예방해야 되고 폐렴 백신 같은 것도 맞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금연,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주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 자, 이 문제는 근골격계의 문제이고 자,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근골격계의 변화입니다. 자, 1번이죠. 인대의 탄력이 감소가 되어서 자, 관절을 운동하는 그 가동 범위가 제한이 옵니다. 2번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자, 엉덩이 쪽과 허리 쪽에 센터 쪽에는 피하지방이 증가하고 자, 팔다리 쪽에 말초 쪽에는 감소가 돼서 위축이 많이 옵니다. 3번 뼈의 질량의
증가 아닌 감소죠. 자, 그래서 골다공증이 온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요 골절입니다. 자, 골절로 인해서 못 움직이면서 폐렴이 와서 뭐 사망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골절을 일단 안 걸리게, 그러니까 골절이 안 되게 주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4번 추간판 두께에 증가될 리는 없고, 자, 주간판 우리가 척추뼈와 뼈 사이에 그 디스크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게 두께가 감소되죠. 그리고 계속 눌리면서 탈출도 일어나서 신경을 누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그라들어서 그 주간판이 키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5번 근육의 긴장도의 증가는 아니죠. 자, 긴장도와 근육의 긴장도와 근육량 자체도 줄어들다 보니까 활동력과 운동 능력이 다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근골격계 변화의 일반적인 내용, 또 추가된 내용을 보면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이제 골다공증이 오다 보니까 어깨는 이제 위축이 오고요. 이제 골반은 뭐 뼈가 잘 형성돼서 커지는 게 아니라 척추 주간판이, 그러니까 척추뼈가 내려앉으니까 골반은 커진다. 그러니까 벌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죠. 관절면에 연골이 이제 다 마모가 되면서 염증이, 통증이, 기형, 울퉁불퉁하게 기형까지 발생하는 관절염의 개념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저잔여 시기를 제공한다. 2.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3.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4.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5.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평평한 흙길에서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돕기 방법에 자, 답은 3번이죠. 자, 관절염에는 그 관절에 연골이 이제 마모가 되어서 붙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은 피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걷기를 하더라도 딱딱한 길보다는 흙길에서 해서 충격을 완화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물 안에서 하는 수영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체조, 뭐 스트레칭 이런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비만일 때는 오히려 또 관절에 체중이 부하되니까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저잔여 시기를 제공한다. 우리는 항상 저잔여가 아니고 고잔여 시기가 권장이 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잔여 시기를 해야 된다라는 질환이 하나 나와 있었죠. 자, 이것은 소화기계에서 나오는 설사일 때입니다. 자, 설사는 장운동이 오히려 더 많이 자극이 되어서 과민하게 그 설사가 유발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섬유 시기가 아니라 저잔여 시기를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번 항생제를 복용한다. 자, 관절염에는 항생제가 아니라 약물요법에 소염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죠. 그리고 심할 때는 관절강 내 주사라 해가지고 그 무릎 주사 있죠.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것으로 강한 이제 효과가 있는 주사를 투여합니다. 4번 관절염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목을 대어준다. 자, 부목을 대는 것은 아니겠죠. 자, 부목을 우리가 골절일 때 또는 뭐 염좌 긴장 삐었을 때 보통 되죠. 자, 관절염에서는 아주 심할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우리 무릎 수술을 하죠. 5번 뼈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한다. 자, 뼈 생성, 뼈에는 절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음주는 피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 골다공증의 요인 중에서 음주가 있었죠. 그래서 골다공증에는 술을 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술이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칼슘의 수치도 또 떨어뜨리겠죠. 성호르몬이 감소가 되면 칼슘의 흡수율을 또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뼈에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자, 퇴행성 관절염 돕기 방법을 또 보자면요. 평소에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물리치료 같은 것을 하겠죠. 그리고 마사지, 그 다음에 온냉요법을 이제
교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염증이 심하고 부어오르고 물이 차고 할 때는 당연히 뭘 합니까? 자, 냉요법을 해야 되고 평소에 계속 아프고 할 때는 온요법을 하죠. 그 다음에 관절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위에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근골격계 중에서 골다공증 질환에 대한 예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있었다, 그죠? 자, 칼슘의 흡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D도 충분히 우리 혈중에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구, 간류 같은 이런 그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음식물이 교재에 나와 있죠. 이런 뭐 생선류, 그 다음에 짱어도 있고, 그 다음에 달걀, 유제품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1번에 자외선을 차단한다. 아니죠. 오히려 자외선을 쬐어줘야 피부에서의 비타민 D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너무 강렬한 자외선은 이제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너무 12시 정오 그 전후로는 좀 피해야 되죠. 시간대를. 자, 주 2, 3회 정도 좀 햇빛에 노출시켜라. 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 우리가 산책을 하시면 좋죠.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팔다리 위주로 좀 노출시키는 것을 이제 권합니다. 2번, 저체중을 유지한다. 저체중은 아니죠. 우리 골다공증의 요인 중에 하나가 저체중입니다. 왜냐면 저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뼈가 약할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면 골다공증이 또 올 확률이 높죠. 저체중은 아니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영양 상태도 마찬가지고 3번 체중 부하 운동을 제한한다. 아까 앞에서 퇴행성 관절염은 오히려 체중 부하 운동을 제한했지만 반대입니다. 골다공증에서는 오히려 체중 부하 운동을 격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뼈 말단에 자극을 해서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극을 하기 위한 체중 부하가 되는 운동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결국 걷기입니다. 어떻게? 자외선을 쬐우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좋죠. 4번 항혈전제 장기 복용한다? 아닙니다. 자, 골다공증의 요인 중에 하나가 항혈전제 같은 것을 장기 복용하는 것입니다. 자, 아스피린, 뭐 헤파린, 항응고제 이런 것들이죠. 자, 기타 또 보면 3개월 이상의 장기 복용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우리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장기로 복용하면 오히려 근골격계를 약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잔뇨량 증가 2. 방광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 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1번 잔뇨량 증가.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자, 비뇨 생식기계의 노화로 인한 전반적인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잔뇨량, 우리가 소변을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양이 증가한다, 시원하게 못 본다 이 말이죠. 자, 방광 근력이 이제 저하로 인해서 충분히 짜주지 못해서 완전한 배출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의 줄기가 가늘다, 조금씩 나온다 이 말이죠. 특히 이제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가 오면 더 그렇죠. 2번 방광 용적의 증가. 자, 용적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한 4,500 정도는 이렇게 소변을 치울 수 있는데 한 250ml로 이제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또 쉽게 누고 싶겠죠. 자, 이것은 또 방광이 우리 과민성 방광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방광이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되뇌 그 방광의 근력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기능들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빈뇨, 야뇨, 요실금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타납니다. 3번 난소의 크기가
증가되지 않고 줄어들죠. 자, 그 이유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난소의 크기가 감소하고 난소의 기능도 저하된다 보면 되죠. 4번 질의 윤활 작용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되죠. 자, 질 수축과 분비물의 저하로 질염이 그래서 잘 발생한다. 우리 질의 그 원래의 윤활액, 산성의 윤활액이 나와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그 세균을 감염을 좀 막아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산성의 윤활액이 질염이 잘 발생이 됩니다. 5번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의 증가가 아니라 자, 골반 근육이 약해지죠. 그래서 조절 능력이 약화가 되어 이것은 또 요실금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2.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3.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체중을 늘려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정답은 자, 1번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자, 이번 문제의 키워드는 비뇨기계 질환 중에서 요실금에 대한 내용이고 자, 요실금도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복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요실금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답은 1번이죠. 아무리 요실금이 지금 소변이 자꾸 자주 나온다고 해서 자, 수분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섭취를 시켜서 방광의 기능과 신장의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요로 감염으로 인한 요실금이 잘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특히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2번 웃음 치료에 참여하게 한다. 자, 이 웃음 치료라 웃음과 자, 4번에 나온 이런 줄넘기를 한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복압을 상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압성 요실금일 때는 이러한 것을 피한다라고 해야 되죠. 3번 식이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아니겠죠. 오히려 권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변비가 요실금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변비가 차면 그 앞으로 눌리기 때문에 방광이 눌려져서 소변이 찌끔찌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섬유 시기를 섭취해라 라고 했습니다. 5번 체중을 늘려서 복부의 압력을 높인다. 우리 지금 복부 압력을 높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중을 오히려 배가 나와 있으면 눌려가지고 자꾸 또 요실금이 발생하겠죠. 자, 오히려 체중을 조절해야 되죠. 그래서 복압을 오히려 낮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비뇨기계 질환 중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입니다. 자, 답은 4번이죠. 자, 이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죠. 자, 힘을 줘야지 나온다 이 말이죠. 계속 쭉 안 나오고. 자, 이것을 우리가 중단뇨라고 합니다. 자꾸 끊깁니다. 보는 동안에. 자, 1번. 소변줄기가 자, 겨우 나오다 보니까 굵어지지 않고 가늘어진다 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배뇨 횟수도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자꾸 누고 싶죠. 자, 그래서 2시간 이내로 계속 누고 싶은 거. 이게 오히려 보통 빈뇨라고 얘기를 하죠.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없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시원하게 쭉 다 수축을 해서 못 빼주니까. 자, 그래서 배뇨 후 시원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또 자주 눕고 싶죠. 5번. 그래서 이제 잔뇨감 있다 보시면 되고 5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오히려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려울 때 특히 이제 참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긴박뇨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보면 우리가 저녁에 밤에 자주 또 왔다 갔다 하는 야뇨증까지 있죠. 그래서 요뇨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자, 전립선 비대증에는 빈뇨, 잔뇨감, 빈뇨, 잔뇨, 중단뇨, 긴박뇨, 야뇨 이렇게 증상을 외워두십시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자, 이번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의 관리 방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에 성생활을 금한다가 아니죠. 자, 적절한 성생활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기적인 정액을 배출을 해야 전립선 비대를 예방하는 것이죠. 2번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자, 음주는 악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혈관을 많이 확장을 시켜서 우려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전립선이 더 비대가 된다 보시면 되죠. 4번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참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히려 반대로 전립선 비대가 아주 심할 때는 요도를 양쪽에서 눌러가지고 폐쇄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소변을 힘을 줘도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계속 이제 방광을 차고 소변은 나오지 않으니까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면서 응급실 실려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도뇨관, 일시적 도뇨관을 삽입해서 빼줘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5번,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자, 그건 아니죠. 자,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서 비만되는 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